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갈수록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전국 시도에서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평생학습 사회를 조성하려면 어떤 계획들이 마련돼야 할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고석규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지난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용이 되셨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초대 원장이라는 점에서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우선 저를 믿고 이 일을 맡겨주신 전라남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일단 제게 맡겨진 이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름이 좀 긴데 네. 줄여서 이제 인평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 일은 뭐 제가 목포대학 교수나 또 총장 일을 하면서 평소에 쭉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고 또 오히려 저희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생각해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전에 각각 운영됐던 인재육성재단과 또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서 2020년에 새롭게 출범한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평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도에서 여러 가지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도의 일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죠. 기본적으로 전남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전남장학회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이 세 기관이 통합이 돼서 2020년 7월 1일 날 통합 출범을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전남학숙이라고 화순에 그 전남 출신의 대학생들이 광주권에서 생활할 때 그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기숙사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네 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출범을 했고요. 저는 작년 4월 말에 초대 원장으로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인평원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기치하에 크게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사업으로 전남 미래를 열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흥원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인재육성재단과 또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 기관이다 보니 네. 인재육성과 또 평생학습사회 구현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시청자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평생학습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평생학습 배움에는 끝이 없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평생도록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생애학습이라고도 하죠. 네. 우리 평생학습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평생교육진흥은 국가의 의무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평생교육법의 목적을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건 헌법적인 권리이고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기본권을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잘 챙겨 먹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하셔야 되고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6개 분야로 되게 이루어져 있어요. 뭐 기초문해, 학력 보완,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능력, 인문교양, 시민교육 뭐 이런 형태의 6개 분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한글을 가르치는 거라든가, 뭐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이제 직업을 갖거나 하는 것들을 원하는 분들에게
자격증 교육을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시민 교육을 하는 거, 이런 다양한 분야가 평생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평생 교육을 하는 기관들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는 이제 그 평생 학습관 또는 복지관 뭐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런 네. 평생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만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법적 권리를 떠나서 지금 이제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응으로 무슨 뭐 탄소 중립 이런 네. 말도 하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뭐 ESG 경영,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네. 또 자고 일어나면 뭐가 이 뭐 금융에서 새로운 얘기들, 뭐 과학에서 나온 얘기들 도대체 모르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르게 되면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야말로 지진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평생 교육이 일단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회 양극화입니다. 지금 그 계층 간의 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유형의 그 양극화,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교육 격차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학령기의 교육에서 나오는 차이가 사회로 나오면 또 그대로 이어져요. 네. 그러면 이 교육 격차가 계속 그럼 평생 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요? 언제? 그걸 줄이려면 성인이 됐을 때 교육을 해줘야 돼요. 특히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에게 이런 것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사회 양극화가 줄어드는 거고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는 거고 네. 바로 이런 사회 양극화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평생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단히 필요하다. 보편적 평생학습권의 실현이라고 네. 하는 건 국민 재교육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평생학습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 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평생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진흥원에서도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들 어떤 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전남도민정책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전략산업들이라든가 블루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일단 도민들이 잘 이해를 해야 전라남도와 함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민정책학교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디 먼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여간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걸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곳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배움 틈 사업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이 평생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해줘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 그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가볍게 들려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활성화해요. 네. 그러면 주변의 친구나 아는 사람들끼리 쉽게 모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배움틈에 가서 평생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평생학습이 일상 속에 녹아 들어가는 네. 그런 형태의 것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쉽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배움틈 사업과 동아리가 이렇게 결합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또 우선 중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글을 모르시는 문해교육 네. 하는 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에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전남도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우리 그 인평원이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평생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뭐 알다시피 전라남도는 그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 어떤 뭐 도시 지역, 밀집된 도시 지역도 있는가 하면 산간벽지, 도서 지역까지 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똑같은 평생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협의회라고 하는 걸 최근에 발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각 시군의 평생교육 관계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이런 형태의 그 모임을 지금 그 만들어서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라남도의 맞춤형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거죠. 네. 그 전라남도에 맞는 그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남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노년층이 어떤 분야든 또 언제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상 중이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은 진짜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인데요. 지금까지 그 노년 교육에서 중점을 뒀던 것은 주로 문해 교육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라남도의 그 노년층이 이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문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한글을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종의 생활문해에 해당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키오스크에 가서 뭘 주문한다든가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고 송금하고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 노인분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교육들을 우선 시급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의 그 성인 인구 중에 이런 그 문해교육 대상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정도의 학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미달하는 그 성인 인구가 약 19.7%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28만여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네. 28만여 명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을 위한 문해교육,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이 그런 문해교육센터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층이라고 하면 대개 이제 정년 퇴임을 했거나 아니면 또 뭐 중년, 장년도 해당하겠지만 어쨌든 직업이 없는데 뭔가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이 시급한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잘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등 전남 지역의 대학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역 대학과 연계 추진 중인 평생교육 정책이나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은 뭐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전남의 대학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학 자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좀 어려운 형편인데 그러면 그것을 타개하려면 입학 자원 새로운 입학 자원이 생기면 되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입학 자원을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성인 학습자라는 거죠. 성인 학습자가 새로운 입학 자원이 되면 네. 대학도 살고 평생교육도 살고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한 강사진이 있고 또 훌륭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묵히고 또는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데 활용하게 네. 된다면 일석이조다. 국가도 좋고 대학도 좋고 지역도 좋고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뭐 라이프 사업이니 뭐 하이브 사업이니 해가지고 이런 그 지역의 대학, 지역의 전문 대학들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지역 대학의 활로도 찾고 지역의 그 평생 학습도 진흥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 시도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거든요. 그 평생교육진흥원과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전문 대학이 서로 코업을 해서 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그 예산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전남도 당연히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있고요. 네, 지역대학의 입학 차원을 대상을 좀 바꾸면서 평생 학습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또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전남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흥원은 평생학습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또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데에도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 지역사회 주역이 될 이 인재를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저희 그 인평원은 네. 말 그대로 인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전라남도에서 수행하는 그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사업을 저희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관련된 그 사업 계획서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크게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꿈을 키우는 새싹 인재, 네. 그다음에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 네. 그리고 이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인재. 그러니까 그 새싹 인재는 그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네. 핵심 인재는 주로 고등학교 대학생이고요. 뒤에 말하는 혁신 인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그 연령대에 맞춰서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새천년 으뜸 인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약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중학교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최장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만일에 그 지원금을 다 받게 되면 약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네.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가 솔깃한 거겠죠. 물론 학생도 전라남도의 으뜸 인재라고 하는 자부심 또한 가질 수 있는 거고 뭐 어디다 자기의 스펙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으뜸 인재 사업에 우리 그 주민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해외 유학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현재 3명인데 한 5명 정도까지 늘릴 텐데 매년 이 해외 유학생이 선발이 되면 그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네. 학비 외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잘 사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좀 그 어렵게 살면서 네. 능력은 있으면서 뭔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이걸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전라남도의 인재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서 전라남도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전남만의 좀 차별화되고 맞춤형 전략을 내세운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사실 뭐 인재를 양성하는데 뭐 전남만의 특별한 인재라고 따로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고요. 네. 중요한 건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인재를 그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뭐냐면 떠나버리잖아요. 네. 지역에서 좀 괜찮다 그러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네. 또는 해외로 나가버리고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 회귀, 지역으로 돌아오는 인재, 지역을 사랑하는 인재를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줄 때도 에세이 같은 걸 쓰게 해서 네. 지역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 같은 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갖추게 하고 그런 정체성을 갖춘 위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인재로 키워주는 건데요. 우리가 인재가 유출된다, 인재가 밖으로 나간다라고 많이 쓰는데 네. 뭐 능력 있는 인재가 밖으로 나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또 어떤 점에서는 또 격려해야 되잖아요. 네. 뭐 서울의 유명 대학에 가겠다는데 능력이 있어서 가겠다는데 어떻게 못 가게 해요?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간 학생이 지역으로 돌아오거나 네. 아니면 적어도 지역의 원군이 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정부에 있으면서도 전남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인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키우는 인재학당이라든가 네. 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토대부터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생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평생학습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